반갑습니다. 첫 번째 전공 물리학 일반 역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세 번째 차시로 입자계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레벨 3에서 공부했던 입자계의 모든 과정을 연속적인 질량 분포일대로 기술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룰 시스템은 이 범위 안에 있는 질량체입니다. 먼저 시스템 내의 R 벡터의 위치에 존재하는 미소 부피 dv 속의 미소 질량은 밀도 로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의 총 질량은 시스템 내의 모든 부피에 대해서 미소 질량을 합하면 되죠. 이건 밀도 함수를 부피에 대해 적분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질량 중심의 위치는 미소 질량의 위치를 곱한 상태에서 적분한 다음에 전체 질량으로 나누면 되겠죠. 밀도 함수로 표현하면 밀도의 위치를 곱해서 부피 적분한 게 됩니다. 질량 중심을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질량 중심에서 본 위치 R'을 정의하고 미소 질량의 R'을 곱해서 적분한 결과가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레벨 3에서는 이산적인 상황으로 증명했었지만 연속 분포일 때도 똑같이 적용되죠. 질량 중심의 양변을 시간에 대해 미분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건 부피 요소 하나하나가 가지는 미소 운동량의 총합, 즉 시스템의 총 운동량이 됩니다. 시스템의 운동량은 전체 질량과 질량 중심 속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 미소 부피에 단위 부피당 힘, force density가 작용하는 경우를 생각하겠습니다. 입자계에서는 항상 시스템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과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게 편리하죠. 이 force density는 운동의 법칙에 따라서 해당 지점의 밀도와 가속도의 곱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 force density를 시스템의 부피에 대해서 적분하면 내부 힘은 뉴턴의 운동 3법칙에 의해서 0이 되고 외부 힘만 남기 때문에 외부의 힘이 질량 중심의 가속을 결정한다는 일반적인 결과를 얻게 되죠. 이건 시스템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레벨 2에서부터 계속 공부해 왔었죠. 그래서 입자계에서의 병진운동 방정식은 시스템 외부의 힘이 시스템의 운동량을 바꾼다는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자계의 각운동량은 지금 잡은 좌표계에서 위치와 속도를 외적해서 적분한 값이죠. 미소 부피가 있는 위치를 질량 중심에서 본 프라임 좌표계로 두고 이걸로 다시 기술해보면 질량 중심의 각운동량과 질량 중심에서 본 각운동량으로 분리됩니다. 물론 이 계산에는 R'의 질량 적분과 이 식의 미분 계산인 V'의 질량 적분이 0이라는 결과가 적용되어야겠죠. 레벨 3에서도 이산적인 상황에 똑같이 적용했었습니다. 여기서도 미소 부피의 force density가 존재하는 상황을 위치 벡터를 외적해서 회전 물리량으로도 분석할 수 있겠죠. 이 식에서 좌변을 적분하면 내부 힘에 대한 적분이 0이 될 건데요. 여기에서는 뉴턴의 운동 3법칙에다가 내부 힘이 중심력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역학계는 이런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우변의 적분식은 외력에 의한 토크만 계산하면 되고 이 결과는 시스템에 작용하는 토크가 시스템 전체의 각운동량을 변화시킨다는 회전에 관한 운동 방정식을 의미하죠. 이번에는 이 force density의 미소 변이를 내적해보면 좌변은 내력과 외력이 각각 한 일이 되고 우변은 시스템의 운동에너지 변화가 됩니다. 여기서 내력이 한 일, work internal은 조금 다르게 써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시스템의 내력이 전부 보존력이라면 이 힘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고 이 포텐셜 에너지 밀도를 시스템에 대해 적분한 값을 시스템의 포텐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력이 시스템의 한 일은 시스템의 운동 에너지와 시스템의 포텐셜 에너지, 즉 시스템의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걸 입자계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자계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시스템의 에너지가 추가되었을 때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은 부분, 즉 복원력이나 결합력과 같은 내부 전자기적 보존력에 의해서 저장되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입자계의 운동 에너지만 생각한다면 속도의 제곱을 미소 질량에 대해 적분한 값으로 볼 수 있죠. 속도는 질량 중심의 속도와 질량 중심에서 본 속도로 분리할 수 있고 이건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와 질량 중심에서 본 시스템의 운동 에너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V'의 질량 적분이 0이라는 결과를 사용했겠죠. 이번에는 질량이 변하는 계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속도가 V이고 질량이 M인 입자계를 생각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루는 입자 하나하나의 질량은 당연히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량이 작은 입자가 추가가 되면서 입자계의 질량이 바뀌는 경우를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질량이 변하는 계의 정확한 의도는 시스템의 범위를 바꾸겠다는 거죠.
일단 추가되는 작은 입자의 속도를 u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시스템의 속도 역시 dv만큼의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죠. 이 상황은 완전 비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진 않겠지만 운동량은 보존됩니다. 식을 정리해보면 추가되는 입자의 상대 속도 U'을 도입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건 dm만큼의 미소 질량을 가진 입자가 시스템의 U'이라는 상대 속도로 합쳐졌을 때 원래 시스템이 가지는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말해주는 식이죠. 만약에 이 과정에서 외부 힘이 작용하고 있었다면 작용한 미소 시간 dt 동안 이만큼의 운동량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식을 상대 속도 U'으로 쓰면 외부 힘이 물체의 가속도도 결정하겠지만 시스템의 질량 변화가 있는 경우라면 그 변화율에 상대 속도의 곱만큼의 힘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외부 힘이 없다면 앞에서와 동일한 결론을 얻게 되고 상대 속도가 없다면 외부 힘이 시스템의 가속을 결정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물체의 질량이 바뀐다고 해도 F는 ma가 성립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물론 상대 속도가 0인 입자와는 비탄성 충돌이라 말하기는 힘들고 그냥 충돌이 없는 상황에서 시스템을 다르게 잡는 효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입자의 탄성 산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레벨 3에서 질량이 각각 M1, M2인 입자를 두고 M1인 입자가 V1의 속도로 2번 입자와 탄성 충돌했을 때 충돌 후에 어떤 속도로 운동하게 될지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이 과정을 질량 중심 좌표계에서 기술하는 다이어그램 형태로도 분석했었죠. 그리고 이 다이어그램의 기하학적인 성질로부터 반발 계수도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탄성 충돌에선 1이었고요. 그런데 이 분석은 충돌 결과에 대한 정확한 시각을 주긴 하는데요. 충돌 각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정보를 주진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는 1번 물체가 2번 물체에 부딪힐 때 어떤 궤적으로 접근하느냐를 따져서 충돌 후에 어떤 각도로 튕겨나갈 건지를 면밀히 분석해 볼 겁니다. 사실 충돌이라는 게 레벨 1 때부터 언급했지만 물질이 우리 눈에 맞닿은 것처럼 보여야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미시적으로는 입자끼리 작용하는 청력 때문에 궤적이 바뀌는 거고 물질을 이루는 원자 사이의 청력이 특정 거리에서만 극단적으로 작용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충돌이라는 용어는 물리학적 용어라기보다는 공학이나 사회학적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에 가깝고요. 자연과학에서는 스캐터링, 산란이라는 용어를 좀 더 많이 사용합니다. 알람는 산란 말고요. 이게 용어에 대한 질문이 좀 있어서 잠깐 추가하는 건데 충돌이나 산란이라는 용어는 단지 상황이나 뉘앙스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쓰일 뿐입니다. 반사라는 단어도 포함될 수는 있는데 이게 물리학에서 이 용어들을 구분하라고 하면 의미는 없습니다. 다 같은 현상이에요. 입자가 서로 상호작용해서 운동 경로가 바뀌는 거니까요. 이제 수학으로 변환해야겠죠? 충분히 먼 곳에서 V1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1번 물체는 이 직선과 M2 위치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서 산란이 일어날 건데요. 산란 과정, 즉 힘이 작용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복잡한 궤적을 그릴 겁니다. 물론 충분히 멀리 떨어지게 되면 충돌 문제에서 최종 속도로 사용했던 V1'과 V2'의 속도를 유지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체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이체계의 질량 중심의 속도는 계속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 중심에서 본 최종 속도 벡터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현된 벡터가 되는 거였죠. 이제 우리는 질량 중심에서 본 속도 벡터의 각도 세타를 구해볼 겁니다. 그러면 산란 각을 구하게 되는 거죠. 일단 이체 문제이기 때문에 이대로 계산하기보다는 2번 입자의 관점으로 보는 1번 입자의 운동을 분석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러면 1번 입자의 질량은 환산 질량 뮤를 사용하게 될 거고 이 시스템의 총 에너지는 2분의 1 뮤 V1 제곱이 되죠. 그리고 1번 입자의 초기 궤적이 2번 입자와 떨어져 있는 거리를 b로 두면 총 각운동량은 뮤 b V1이 됩니다. 탄성 산란이기 때문에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형태는 중심력이면서 보존력이죠. 일단 자세히 계산 안 해봐도 바로 알 수 있는 거는 총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산란 후의 최종 속력은 V1을 유지할 거라는 거고 또 각운동량도 보존되기 때문에 이번 물체를 기준으로 세타 각도의 기울기로 B만큼 떨어진 직선을 따라서 운동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운동 궤적은 최근접거리를 이은 직선의 대칭인 쌍곡선 형태가 되죠. 우리는 이미 레벨 3에서 보존력이 중심력으로 작용할 때 극좌표 궤적에서 성립하는 반지름과 방위각 사이의 관계를 계산했었는데요. 가장 근접했을 때의 거리 S-부터 무한히 멀어졌을 때의 거리까지 적분하면 방위각의 차이 델타 파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피적분 함수는 행성의 운동에서 공부했던 수식과 똑같긴 한데요. 초기 조건이 잘 정해져 있는 거라서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산란각 세타를 알 수 있겠죠. 이제 우리는 질량 중심에서 잰 산란각 세타라는 게 중심선에서 벗어난 거리 b에 의존하는 함수라는 걸 어느 정도 확인했습니다. 완벽한 계산은 포텐셜의 형태를 알아야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 3차원적으로 중심선에서 b만큼 떨어진 곳은 이 원형고리를 통과하는 모든 입자일 건데요. 무한히 얇은 원형고리의 면적은 2파이 b db가 되는데요. 이 고리를 통과한 입자선은 산란각 세타로 퍼지게 됩니다. 산란각은 각도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퍼지는 면적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입체각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dA 면적으로 들어온 입자선이 d오메가의 입체각으로 퍼져나가는 비율을 정의하는데요. 정확히는 세타각으로 산란되는 단위 입체각당 입사 면적의 비를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 산란 단면적이라 부릅니다. 이 식은 b와 세타의 관계로부터 계산할 수 있겠죠. 차원이 면적 차원이라서 이름이 이렇게 붙은 겁니다. 이제 질량중심 좌표계에서 실험실 좌표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방금 정의했던 산란각 세타는 이체 운동에서 봤던 질량중심 좌표계에서의 산란각이었고, 실험실에서 측정하는 산란각은 정지된 공간에서 잰 각도 p사입니다. 따라서 산란 단면적도 p사에 관한 식으로 쓰는 게 실험실에서는 실용적이겠죠. 일단 어떤 좌표계에서 보든지 상관없이 이 지점을 통과하는 입자선은 동일한 면적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산란 단면적의 관계에서 입체각을 표현하는 형식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질량중심 좌표계와 실험실 좌표계에서 쓰는 산란각 사이의 기하학적 관계를 이용하면 탄성 산란에서 세타와 p사의 관계를 얻을 수 있죠. 탄성 산란에서는 좀 더 편한 상수 관계를 얻을 수 있고요. 그 결과로 두 좌표계에서 보는 산란 단면적의 관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레벨 3에서 다뤘던 이 체계의 역학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 체계의 밀도 함수는 질량이 각각 M1, M2인 물체가 R1, R2 위치에 집중되어 있는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의 총 질량은 델타 함수 계산으로 M1 플러스 M2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량 중심의 위치는 분모는 전체 질량, 분자는 각 질량체들의 질량과 위치를 곱한 값이 되죠. 그리고 질량 중심의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전체 질량을 곱하면 전체 운동량, 두 질량체의 운동량을 합한 값이 됩니다. 또 총 각운동량은 질량 중심의 각운동량과 질량 중심에서 본 두 물체의 각운동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적분 계산을 실행하면 이렇게 되고요. 질량 중심에서 본 각운동량을 의미하는 이 두 항을 두 물체의 상대좌표계로 표현하면 reduced mass 환산 질량으로 더 간단히 쓸 수 있죠. 이건 총 운동에너지를 계산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었는데요. 운동에너지도 부피 적분을 계산해보면 질량 중심에서 본 각 물체의 운동에너지 항이 생기는데 이 부분도 상대좌표계와 환산 질량으로 쓸 수 있죠. 이 체계에서는 내부 힘이 한 일을 상대좌표계로 결정되는 하나의 포텐셜 에너지로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반지름이 라지 R이고 질량이 라지 M인 고정 도르래에 질량이 있는 줄을 올려놓겠습니다. 줄의 선밀도를 람다, 일자 부분의 길이의 합을 라지 L이라 두고 도르래의 중심에서 아래쪽 방향을 X축, 오른쪽 방향을 Y축으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도르래의 회전좌표를 방위각 phi로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도르래 좌우에 있는 두 줄의 질량 중심의 위치를 각각 X1, X2로 두면 줄에는 이만큼의 중력과 장력이 존재하겠죠. 여기서 초기에 도르래의 오른쪽 부분에 더 많은 양의 줄이 있어서 도르래의 각속도가 마이너스 g 방향이 된다면 시간이 지날 때마다 줄의 왼쪽에서는 dm만큼의 질량이 감소하고 줄의 오른쪽에서는 dm만큼의 질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줄의 모든 부분에서 속력은 같기 때문에 상대 속도가 없이 개가 변화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외부 힘이 매 순간의 질량의 속도 변화를 곱한 결과가 같았었습니다. 이제 줄이 끊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운동한다는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줄의 병진 운동과 도르래의 회전 운동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구속 조건들은 왼쪽 줄이 하나도 없을 때의 방위각을 0으로 잡아서 이렇게 좌표 간의 관계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걸 운동 방정식에 적용해서 파이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이런 2차 미분 방정식을 얻게 되죠. 이 미분 방정식은 좋아진 동자랑 0차 미분항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지수함수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상수항이 있을 거니까 특수해까지 포함해서 이런 일반해를 얻을 수 있죠. 물론 A, B는 초기 조건에 따라 결정될 거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쪽으로 지수적으로 빠르게 회전하게 된다는 뜻이죠.
이번에는 중력장 속에서의 로켓의 운동을 분석하겠습니다. 로켓의 질량은 m이고 연직 방향을 y축으로 잡았을 때 중력이 y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 t가 0일 때 로켓이 정지하고 있었다면 이 상황에서는 로켓이 자유낙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로켓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질량체를 u' 속도로 쐈다면 로켓은 위로 가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로켓 추진은 질량체를 연속적으로 쏘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켓의 질량은 계속 변화하는 상황인데요. 부호는 앞에서 계산했던 질량이 변하는 경우의 식을 1차원 형식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m 플러스 dm을 사용할 거고 dm을 음수로 두는 것을 선택할게요. 그러면 t초 후에 로켓의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 식의 양변을 변수 분리해서 적분하면 속도의 y축 성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은 1903년에 러시아 과학자 컨스탄틴 치올kov스키가 발표했던 로켓 방정식이죠. 마지막으로 러더포드의 산란 공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체계의 상대 좌표계에서 봤을 때 b만큼 떨어진 직선 궤적을 따라서 v의 속력으로 접근하는 뮤의 환산 질량을 가지는 입자를 생각하겠습니다. 러더퍼드는 원자핵에다가 전자를 쏘는 실험을 했기 때문에 두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상대 위치 r 벡터만큼 떨어져 있을 때 평면의 반지름 제곱에 반비례하는 전기적 청력이죠. 그러면 이 시스템의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초기 조건으로 정해지는 전체 에너지 E와 전체 가군동량 L 값을 이용해서 최근접 거리와 이때의 속력을 표현할 수 있고 이 식을 연립하면 최근접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전체 역학적 에너지 형태로 표현해 둘게요. 그리고 이 포텐셜의 형태는 행성의 운동에서 공부했던 것과 정확히 K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행성의 운동과 똑같이 역제곱 힘에서의 수학적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고 K의 부호만 바뀌는 꼴이겠죠. 그래서 이 적분은 행성의 운동에서 계산했던 적분 과정 중에서 적분 구간에 대한 계산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똑같고 K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제 정적분 계산을 실행하고 최근접 거리를 20률의 형태로 표현해서 대입해보면 이 항이 파이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델타 파이의 코사인 값이 20률의 역수가 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률 자체는 제곱근이 들어가 있는 복잡한 형태니까 이렇게 탄젠트 형식으로 표현하면 힘을 결정하는 상수 K와 에너지 E, 근접하는 직선과의 간격 B로 좀 더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 전기 포텐셜에 의해서 정해지는 델타 파이를 얻었으니까 산란각 세타를 가지고 B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B를 세타로 미분한 값을 이용해서 산란 단면적을 구할 수 있겠죠. 결과는 산란 단면적이 산란각 절반의 사인 값의 4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이 결과는 러더퍼드가 얻었던 유명한 산란 공식이죠. 물론 이 산란 단면적은 이 책의 한 좌표계에서 얻은 거니까 실험 결과와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러더퍼드 원자핵 실험에서는 알파 입자의 질량이 금속 원자핵에 비해서 훨씬 작기 때문에 실험질 좌표계에서 본 산란 단면적도 거의 이 결과와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벨 3에서 공부했었던 시스템의 질량 중심 그리고 이 질량 중심의 속도와 전체 질량으로 정해지는 시스템의 운동량을 연속체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동량과 운동에너지가 질량 중심의 물리량과 질량 중심에 대한 물리량으로 나눠진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했죠. 그리고 시스템에 적용되는 외부 힘에 의한 운동방정식과 이 힘을 토크 관점에서 본 운동방정식, 또 이 힘이 한 일로 보는 에너지 관점도 다시 정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질량이 변화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질량이 고려되는 줄의 운동과 로켓 방정식을 유도해봤고요. 입자선이 가지는 산란 단면적을 정의해서 러더퍼드의 산란 공식도 유도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